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70대 후반 할머니입니다. 어느덧 세월이 이렇게나 지나 모두에게 다 할머니라 소개해야 하는 날이 오네요. 뭐 그렇게 된 지는 오래되었지만 말입니다. 저 아니고 모든 사람이 그렇듯 이 나이가 되면 세월이 뭐가 이렇게 빨리 갔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가끔 흘러가 버린 세월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나간 과거를 생각하며 후회하곤 하겠지만 저는 유독 그 후회가 더 심한 것 같아요. 이게 바로 다 자식 농사를 잘못 지었기 때문이기는 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네. 저는 자식 농사를 망했습니다. 정말 그야말로 쫄딱 망했어요. 이 나이가 되면 자식들이 잘 커서 다들 자리를 잡고 또 그런 모습을 보면서 뿌듯해하는 게 가장 큰 인생의 낙이잖아요. 하지만 저는 지난 날을 후회하기만 하네요. 결과적으로 정말 잘못 산 인생인 거죠. 저에게는 아들 둘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잘 키웠다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뭐 결과적으로는 아니었지만 말이죠. 흔히들 이야기하는 여유로운 집안이었고 아들들은 본인들이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자랐어요. 저나 남편이나 자식들이 하는 이야기라면 껌뻑 죽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그랬습니다. 주변에서 사람들이 자식들은 그렇게 키우는 게 아니라는 말을 해줄 때에도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키워도 다를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말이죠. 그게 아니었는데 말입니다. 저나 남편이나 딱히 명예가 있는 집안이나 직장을 가진 것은 아니었고 그냥 집에 돈이 대대로 많은 편이었어요. 가진 건물이나 땅 같은 것들이 많은 집안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 무시를 많이 당했었거든요. 근본 없는 졸부, 못 배워먹고 돈만 많은 사람들, 뭐 이런 말들 말입니다. 인지어서 생각해보면 다 질투 어린 말들이기는 하지만 당시에는 저희 부부에게 그건 굉장히 큰 스트레스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자식들은 잘 가르쳐서 좋은 대학을 보내서 좋은 직장을 가지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모든 부모들이 그런 욕심이 다 있겠지만 저희 부부는 조금 더 남다르기는 했던 것 같아요. 공부만 잘하면 다른 건 다 오냐오냐 해줬습니다. 갖고 싶다는 건 입을 떼면 다 사줬고 어디를 가고 싶다고 하는 것도 다 보내줬어요. 여자애였다면 조금 끼고 돌기도 했겠지만 남자애 둘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그랬던 것 같네요. 사실 아들들이 부모에게 감정 표현을 하고 그런 것들이 조금 서투르기는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아들들도 그런 거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고맙다는 말이나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않아도 그리고 매일 저렇게 틱틱거려도 속으로는 저와 남편에게 굉장히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사랑할 거라고 말이죠. 다 부질없는 생각이었다는 걸 지금은 너무 잘 알고 있지만요. 어쨌든 아들들은 저희의 뜻대로 잘 자랐습니다. 하고 싶은 공부 다 하면서 컸고 타고난 머리가 운이 좋게도 둘 다 좋아서 시킨 만큼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둘 다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고 말입니다. 결혼하겠다고 각각 여자들을 데리고 왔을 때도 정말 무척이나 마음에 들었습니다. 한 명은 변호사였고 한 명은 행정고시를 패스한 사급 공무원이었거든요. 며느리로 둘 다 예쁘고 공부도 잘하고 집안도 좋은 인재들이라 그 당시에 주변에서 다들 이렇게 이야기하곤 했어요. 김씨네는 정말 자식 농사를 잘 지었어. 그러니까 말이야. 어떻게 저렇게 자식들이 하나같이 공부도 잘하고 장가도 잘 갔어. 그래, 정말 그러기가 쉽지 않은데. 내가 그 집은 너무 부럽다니까. 게다가 부자이기까지 하잖아. 돈과 명예를 다 가진 집안인 거지. 그런 말을 들으면 어깨가 절로 으쓱했어요. 아마 가장 행복했던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가장 뿌듯하고 내가 성공한 삶을 살았구나 했던 시기이기도 있고요. 뭐 그 뒤로도 자식들이나 며느리들은 속 한번 썩이는 일이 없었어요. 가끔 며느리들이 정이 조금 없다 하는 생각을 하기는 했지만 주변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요즘 며느리들은 다들 그렇다고 하더군요. 게다가 너희 며느리는 둘 다 직업도 엄청나게 좋잖아. 그러면 본인 일들 바쁠 텐데 시댁 신경 쓸 겨를이 더 없지. 그러게 너는 정말 복에 겨운 소리를 한다. 다들 배부른 소리라 하니 그마저도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가장 행복할 때 불행은 그 뒤에서 미소 짓고 있다는 말입니다.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네, 7월입니다. 요즘 날이 쌀쌀해져서 갑자기 밖에 나가면 이런 경우가 종종 있기는 해요. 빨리 발견이 되셨으면 괜찮았을 텐데 그게 아니라서 저희도 뭐라 말할 수가 없겠네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남편이 집 앞에서 쓰러졌는데 마침 그 시간이 저희가 사는 빌라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는 시간대여서 발견이 늦어졌어요. 마침 택배를 가지고 온 경비분이 아니었다면 남편은 그 자리에서 그대로 유명을 달리 있을 수도 있다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목숨에까지는 지장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후유증 같은 것은 남을 수 있다고요. 그런데 하루 이틀이 지날수록 상황은 점점 더 심각해졌어요. 아무리 사람 일은 한치 앞을 모르고 당장 내일은 일어날 일도 알 수 없다고는 하지만 남편이 그렇게 가버릴 거라고는 단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정말 강인한 사람이었거든요. 저희 남편은 덩치도 정말 컸고 운동도 좋아하고 원체 건강 체질인 사람이었습니다. 건강검진 같은 것을 받아도 매번 아무 문제가 없다고 나오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나이가 되도록 일주일에 한 번 등산을 가는 그런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남편이 저보다 더 오래 살 거라고 그랬었거든요. 남편의 죽음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한동안은 우울증 같은 증상이 왔었던 것 같아요. 제가 걱정되었던 여동생의 집에 있으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동생이 처음으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언니 자식들이 괜찮아? 라고 말이죠. 사실 잔잔하게 서운한 것들이 있기는 했어요. 뭐 자주 찾아오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생일을 까먹는다든지 뭐 그런 것들 말입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워낙 바쁘니 그러려니 했거든요. 뭐가? 우리 애들이 왜? 아니, 형부 돌아가셨을 때도 다들 별로 슬퍼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봐봐. 아버지 장례 치르기 전에 변호사부터 먼저 불렀잖아. 사실 당시에는 너무 정신이 없어서 그걸 생각도 하지 못하고 있기는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러긴 했었습니다. 변호사를 먼저 만났었어요. 그게 왜? 아버지 남긴 재산부터 생각한 거잖아. 아버지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건데. 나는 그거 보자마자 언니 엄청 서운하겠다 했는데 언니는 아무 말이 없더라. 게다가 지 엄마가 아버지 죽고 나서 우울해서 이러고 있는 거 알면서 어떻게 자식된 새끼들이 한 번에 안 들여다볼 수가 있냐? 그거야. 애들이 바쁘니까. 바쁘면 뭐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어. 전화 통화할 시간은 있을 거 아니야. 그 전에도 사실 섭섭한 마음이 없지 않았지만 주변에서 요즘 애들 다 그렇다 말을 워낙 많이 듣기도 했었고 또 정말 바쁜 애들이니 그 마음을 누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동생이 그렇게 이야기하니 또 그런 것 같더라고요. 아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을 다 불렀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죽기 전에는 아버지 재산 정리 안 한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마른 시일 내에 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어머니, 그런 건 빨리 정리하는 게 좋아요. 큰아들 내외가 그렇게까지 말이 빠를 수 있다는 걸 저는 그때 처음 알았던 것 같아요. 남편은 유언장에 모든 재산을 저에게 남긴다는 말을 써놓고 갔었거든요. 아이들은 그걸 확인하고 저에게 어떻게 할지 물었었고요. 그때는 아무 생각 없이 빨리 정리한다고 그랬었는데 생각해보니 그러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건 내 재산이니 내가 알아서 할 거다. 너희들은 더 이상 입대지 말거라. 그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마 제가 아들들에게 그 정도로 단호하게 이야기한 건 처음이었을 거예요. 제 그 말에 아들들은 뭔가 말하고 싶어하는 눈치이기는 했지만 며느리들이 재빨리 말리더군요. 그리고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미소를 지으며 세상 다정한 말투로 저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재산 맞죠? 그러니까 어머님 마음대로 하시는 게 맞아요. 네, 어머님 뜻대로 하세요. 저희는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며느리들의 태도가 정말이지 180도 바뀌었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저랑 밥 먹고 쇼핑 가실래요? 오늘은 저랑 근교에 드라이브라도 가실래요? 원래 우울할 때는 코에 바람도 쐬고 그러는 거예요. 오히려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돈 때문에 이렇게 한 번에 태도가 바뀐 걸로 생각하니 고운 시선으로 며느리들이 봐지지가 않더라고요.
여동생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말이죠. 내가 저것들 여우라고 했지. 언니 또 마음 약하게 깜빡 속아 넘어가서 재산 다 정리해주고 그러면 안 돼. 내가 언니 걱정돼서 잠도 안 온다. 걱정하지 말어. 제 성격을 아는 여동생은 걱정했지만 저는 그러지 않을 자신이 있었거든요. 뭐 그것도 잠깐이기는 했습니다. 사람의 성격이나 습성 이런 건 정말 쉽게 바뀌기 힘든 것 같아요. 저는 원래 사람을 잘 믿고 허술한 부분이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남편도 늘 그 부분을 걱정하고 염려했고 말입니다. 어느새 저에게 잘해주는 며느리에 대한 마음을 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며느리들이 정말 입안의 혀처럼 저에게 잘했어요. 물론 노리는 게 있으니 그랬던 거지만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큰 며느리가 저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해왔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이사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이사한 지 얼마 안 되지 않았니? 네. 애 아빠 회사 때문에 거기로 간 건데 애들 학교가 아무래도 걸려서요. 하면 하는 거지.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내길래 속으로 짐작은 했습니다. 돈을 달라고 이러는 거구나 하고 말이죠.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그 금액이 컸습니다. 그 정도면 그냥 해줄 수는 없고 그만큼 작은 애들한테도 해주어야 하긴 하는데 미리 상속하는 거나 다름이 없는 금액이었거든요. 요즘 서울 집값이 엄청나니 말입니다. 당시 며느리들이 저에게 잘하기도 했고 직접적으로 상속을 받겠다는 말이 아니라 그렇게 돌려서 집을 해달라고 한 게 아마 조금 제 마음의 장벽 같은 걸 무너뜨리게 된 이유인 것 같아요. 여동생이 몇 번이고 이야기했던 마음 약해지지 말라던 그 말이 무색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결국 두 아이에게 똑같이 돈을 주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쌓인 정이 있으니 그래도 재산을 상속받았다고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거나 하지는 않을 걸로 생각했습니다. 그게 저의 착각이었다는 것을 아는 데는 얼마 걸리지 않았어요. 한 번에 태도가 완전히 바뀐 것은 아니었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저도 나중에 그렇게까지 배신감을 느끼지는 않았을 거예요. 며느리들은 천천히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우선 매일같이 오던 안부 전화나 문자가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제가 전화를 걸어도 바쁘다고 먼저 끊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상속을 받기 전에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내가 봐둔 간장게장 식당이 있는데 주말에 같이 가면 어떻겠니? 어머, 제가 주말에 동창 모임이 있어서 동서가 어머님 모시고 다녀와. 저도 주말에 세미나가 있는데 어쩌죠? 그동안은 없던 모임이나 세미나 같은 것들이 갑자기 엄청나게 생기더군요. 그리고 연락도 점점 뜸해졌습니다. 여동생이 저에게 그러게 왜 그렇게 빨리 물려줬냐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후회도 했고 실망도 했지만 어차피 그럴 아이들이라면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런 싹수 없는 자식들이라 하더라도 재산은 언젠가는 물려줘야 한다 생각했었으니까요. 그런데 저에게 더한 일이 생겼습니다. 혼자 살던 집 화장실에서 넘어진 겁니다. 그것도 아주 세게 말이죠. 때마침 여동생이 집에 과일을 가져다 주지 않았다면 아마 저는 남편을 따라갔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병원에서 꽤 오랫동안 입원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입원해 있는 동안 자식들은 한 번씩밖에 오지 않았습니다. 예의상 온 거죠. 아무리 그래도 시어머니가 이러고 누워있는데 이제야 겨우 한 번씩 들어오니? 어머니, 저희 요즘 정말 바빠요. 이것도 겨우 시간 낸 거예요. 화장실 들어올 때 마음이랑 나갈 때 마음이 아무리 다르다고 해도 돈 받아가기 전에는 없는 시간도 쪼개서 와서는 있는 아양 없는 야양 다 떨더니 이제는 필요 없어진 노인네라 이거야? 그때는 저도 몸이 좋지 않고 서러운 마음도 들었기 때문에 말을 조금 세게 한 건 있습니다. 아이들도 제가 그렇게까지 말할 줄은 몰랐던 건지 굉장히 놀라기는 하더군요. 아니, 어머님, 말을 그렇게까지 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천하의 부르자 같잖아요. 아니냐? 시어머니가 입원한 지가 언젠데 여태 들여다보지도 않고 그렇다고 전화로 안부를 묻기를 했니 뭐랬니?
내가 돈 안 주고 여태지고 있었어도 니들이 나한테 이랬겠어. 그동안 서러웠던 것들이 폭발하듯 터져 나왔습니다. 저도 괜찮다 괜찮다 하면서도 사실은 속으로는 굉장히 많이 서운해하고 담아뒀던 것 같더라고요. 며느리들은 그래도 어른이 하는 말이라고 입을 꾹 다물고 듣고 있기는 했습니다.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할지 몰라도 말이죠. 그리고 그때 불현듯 어떤 생각 하나가 스쳐 지나갔어요. 그리고 그 말을 며느리들에게 했습니다. 니들 중 한 집에 내가 좀 있어야겠다. 제 폭탄선언 같은 말에 며느리 둘이 번쩍 고개를 들었습니다. 굉장히 놀란 얼굴들이더군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들 집에 지내신다뇨. 기겁한 얼굴로 그렇게 말들을 하는데 더더욱 화가 나더군요. 의사가 그러는데 당분간 거동이 힘들다고 하더구나. 네. 재활을 잘 받으면 나을 수도 있고 아니면 영영 불편할 수 있다고. 당분간은 혼자 지내기 힘드니 도와줄 사람이 필요한 집에 가 있으라고. 두 며느리가 굉장히 당황한 게 보였습니다. 사실 저도 알고 있었어요. 아무리 성격이 좋은 착한 며느리라 할지라도 하루아침에 거동이 불편한 시어머니와 함께 살게 된다는 건 굉장히 당황스럽고 싫을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요. 하지만 저는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이것들이 어느 정도인지 말이죠. 아니, 저희는 일도 하고 이모님도 계시잖아요. 네, 이모님 계시잖아요. 이모님이랑 당분간 지내시면 될 것 같은데 저희 집에 가봐야 저희도 없어요. 제 동생에게 저를 떠넘기려는 그것들을 보면서 인상을 썼습니다. 아니, 돈을 받아갈 대로 다 받아서 가놓고 아예 같이 살자는 것도 아니고 잠시 있겠다는 그걸 못 견디고 저렇게 싫은 티를 내는 게 너무 괘씸했거든요. 그리고 사실 다른 목적도 있기는 했어요. 그때 쓰러지고 나서 병원에서 눈을 떴을 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살면 얼마나 더 살겠어. 곧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이 드니 자식들과 함께 지내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저를 귀찮게 생각하고 돈으로만 여겼던 자식들이라고 할지라도 말이죠. 그동안은 함께 살지 않아서 정이 덜 쌓여서 대면대면한 거라고. 매일 얼굴을 보면서 함께 지내다 보면 정말 가족처럼 되지 않을까 하는 한 줄기 희망 같은 게 있었달까요. 그리고 며느리들은 몰라도 아들들은 어찌되었든 제 자식들이잖아요. 제가 어머니고요. 그래서 금방 좋은 가족관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지금 와서 돌이켜 생각해보면 다 부질없는 생각들이었지만요. 그날 그 이야기를 들은 며느리들은 일단 알겠다고 자기들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상의를 좀 해보겠다고 돌아가더군요. 냉큼 자기 집으로 가자고 하는 자식이 아무도 없다는 것에 대해서 상처받기는 했지만 당시에 저는 마음이 많이 약해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럼에도 자식들에게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며칠 뒤 그런 마음마저 다 사라지게 만들고 저를 분노하게 하는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저는 자식들과 완전히 연을 끊을 결심을 하게 되었고 말이죠.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은 제가 퇴원을 하기로 한 전날이었습니다. 언제 퇴원하니 전날까지는 확답을 달라는 말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전날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가 다 같이 병원으로 왔더군요. 그런데 냈다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내가 언니 모시고 잠시 선생님 좀 만나고 올게. 그때 여동생이 같이 있었거든요. 아이들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그렇게 저와 여동생은 병실 밖으로 나왔어요. 저것들 표정 봤어? 내가 진짜 한 소리 하고 싶은 걸 참았다. 동생에게까지 그런 모습을 보이니 마음이 착잡하더라고요. 자식들을 잘못 키웠다는 생각을 그동안 하기는 했지만 이렇게 동생 앞에서 그런 모습을 보이니 더 그런 것 같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딘가 부끄럽기도 했고 말이죠. 자식 새끼들 좋은 거 먹이고 입히고 하면서 키워봐야 아무 소용없어. 결국에는 지들밖에 모르는 것들이라니까. 그러게 나 좋은 거 다 보고 먹고 입고 하면서 살걸. 뭐 그렇게 아등바등 키웠나 모르겠다 그래. 그니까 왜 재산은 미리 줘가지고. 어차피 줄 돈이었으니까 후회는 없어.
저것들한테 얹혀 살 생각하지 말고 나랑 같이 우리 집에 가. 여동생이 아이들 표정을 보더니 저렇게까지 엄마를 모시고 싶어 하지 않는 아이들에게 언니를 맡길 수는 없다면서 자기랑 가자고 하더군요. 저도 동생의 말을 듣고는 설득이 되었습니다. 괜히 저도 불편하고 애들도 싫어하는 짓을 하고 싶지도 않았고 말이죠. 그렇게 의사를 만나서 내일 퇴원 후에 앞으로 병원에 언제 오면 되는지 그런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다시 제 병실로 돌아가던 차였습니다. 멀리서부터 싸우는 소리가 들려오더군요. 병실 주위에서 사람들이 지나가다 멈춰서서 그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제 병실은 1인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아이들이 싸움이 났다는 사실을 단번에 알 수 있었어요. 부끄러운 마음에 얼른 병실 쪽으로 동생이 미는 휠체어를 타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싸움 소리는 정말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대충 생각나는 대로 한번 써볼게요. 야, 이 새끼야. 내가 큰아들이라고 받은 게 더 있는 것도 아닌데 내가 왜 어머니를 모셔? 왜 같이 받아놓고 책임은 나한테 떠넘기냐고. 아니, 형이랑 내가 언제 똑같이 받아. 살아오면서 엄마랑 아버지한테 한 푼이라도 더 받은 건 내가 아니라 형이지. 네가 막내라고 더 사랑받았지. 장손이라고 어와둥둥 받은 게 누군데 그래. 거의 뭐 멱살 잡고 싸울 태세더군요. 여동생이 안으로 들어가려던 걸 제가 손목을 잡아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래, 이것들이 어디까지 하나 보자. 뭐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 도련님도 말씀이 좀 그러시네. 우리가 장손이라고 진짜 뭘 더 받기를 했어요. 뭘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어머님이 주신 재산도 똑같이 나눠 받았잖아요. 그거 다른 집 같으면 장손이 더 가져가요. 근데 안 그랬잖아요. 형님, 말은 똑바로 하세요. 더 받아가려고 저한테 싫은 소리 엄청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나중에 어머님 아프시면 형님이 모실 거냐고 했더니 그건 또 싫다면서 똑같이 받아간 사람이 누군데 그래요. 그래서 똑같이 받아갔잖아. 그러니까 동서가 모시는 게 맞지. 그런 게 어딨어요. 나는 못 모셔. 내가 이 나이에 시집살이하게 생겼어. 어머머머, 형님이랑 저랑 2살 차이밖에 안 나요. 2살이라도 어린 건 어린 거잖아. 지나가는 사람들 손을 붙잡고 물어보세요. 큰 집에서 모시는 게 맞는 거지. 서로 저를 모시기 싫다고 악을 쓰며 바락바락 싸우대는 그 모습에 눈물이 나더군요. 너무 서러웠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먼저 간 남편이 너무 보고 싶더군요. 서로 어머니 모시기 싫다고 저렇게 싸우는 거야? 아이고, 진짜 자식 새끼 키워봐야 소용없다니까. 두쩌니 재산들도 받아간 것 같구만. 이 집 자식들이 너무 싸가지가 없네 그래. 그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수근거리는 소리도 너무 창피했고 또 처참한 기분이 들었어요. 왜 일찍 죽지 않고 오래 살아서 이런 꼴을 보고 있나 싶고 말이죠. 아무튼 우리는 못 모시니까 그런 줄 알아. 우리도 못 모셔. 그러면 어떡하자고. 뭐 어머님 어디 요양원이라도 모시자고. 내가 알 게 뭐냐고. 나도 못 모신다고. 숨이 턱턱 막히는 기분에 더는 듣고 있을 수 없을 것 같아서 병실 안으로 다시 들어가려던 그때였습니다. 정말 믿을 수 없는 말이 들려왔어요.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나 싶은 말이었습니다. 쥐실라면 바로 찌지지 왜 어설프게 넘어져서 저지랄이야. 아마 큰며느리도 이성을 잃고 한 말일 겁니다. 굳이 이해를 해주는 저 자신이 아직도 믿기는 하지만 그렇게라도 생각하지 않으면 정말로 마음이 아프고 죽고 싶어질 것 같아서요. 그 말이 큰며느리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모든 사람이 굳었어요. 저도, 그리고 동생도, 그리고 그 주위에서 아이들의 싸움 소리를 듣고 있던 병원의 환자들도 말이죠. 그러기는 말이에요. 넘어질 거면 아예 확 넘어지던가. 왜 이런 일로 상황을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시냐고요. 며느리들의 입에서 그 말이 나온 것보다 더 충격인 것은 그 말을 들은 아들들의 태도였습니다. 아들 둘 중 그 어느 누구도 자신의 아내들에게 뭐라고 하는 인간이 없더군요. 100번 양보해서 며느리들은 며느리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그놈들은 제 아들이잖아요. 손이 덜덜 떨려왔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줄줄 나오더군요. 저도 모르게 그냥 눈물이 주르륵 나는 경험을 2번째로 해보는 거였어요. 첫 번째는 남편이 죽었을 때였고요. 그리고 그때였습니다.
야, 이 미친년놈들이? 니들이 사람 새끼들이냐? 제 사연을 처음부터 지금까지 쭉 들었던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제 동생이 정말 한 성깔하거든요. 그리고 그 말은 이성을 잃을 만한 말이기도 했고요. 병실 문을 벌컥 열고 나타난 여동생을 보고 두 아들 내외는 상당히 많이 놀란 듯 했습니다. 그렇게 이성을 놓고 큰 소리로 싸우대면서 제가 밖에서 듣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못했던 듯 싶었어요. 이모님, 아니, 언제부터는 뭐가 언제부터야? 처음부터 다 들었다 이 망할 년놈들아. 너희가 사람 새끼들이냐? 재산 받기 전에는 온갖 알랑방구 알랑방구는 다 끼면서 어머님 해놓고 다 나가니까 이렇게 입을 싹 씻는 걸로도 모자라서 뭐 그때 뒤졌어야 있다고. 그리고 아이들은 제 동생의 성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성을 잃으면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인물이라는 것도 말이죠. 큰 며느리가 재빨리 말리더군요. 제가 흥분을 해서 이성을 잃고 말이 헛나왔어요. 죄송해요. 이모님, 일단 진정을 하시고. 내가 진정하게 생겼냐 이 후리 자식들아? 여동생은 이성을 잃고 날뛰기 시작했어요. 온갖 욕이라는 욕은 여동생 입에서 다 튀어나왔습니다. 아들들은 가만히 서서 제 눈치를 힐끔힐끔 보고 있었고 며느리들은 당황한 듯 놀라서 어버버거리기 바빴어요. 저는 그 장면이 마치 꿈만 같았습니다. 좋은 의미의 꿈이 아니라 그냥 현실감이 없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마치 남의 이야기 같은 거 있잖아요. 영화나 드라마 속 한 장면 같기도 하고 말이죠. 이모, 일단 진정을 좀 하시고 우리 말은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면 뭐란 말이야. 니들이 요양원 어쩌고 하는 말도 내가 들었는데 너희 같은 것들을 두고 대륜아들이라고 하는 거야. 아니, 이모, 아무리 그래도 말씀이 조금 지나치시잖아요. 지나쳐? 뭐가 지나친지 내가 보여줘. 여동생이 그렇게 이야기하며 아들들의 머리채를 잡으려 한 순간이었어요. 이모님, 그만하세요. 이건 우리 가족 일이잖아요. 그 며느리가 그렇게 소리를 질렀고 순간 여동생의 모든 행동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 말에 나갔던 정신이 다시 돌아오더군요. 뭐, 우리 가족. 저희 가족이 해결한 문제지 이모님이 나설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아마 여동생도 저와 같은 포인트에서 화가 났을 겁니다.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지더니 소리를 버럭 질렀거든요. 야, 이 새끼들아! 그리고 그 순간 제가 문을 쾅 하고 쳤어요. 그리고 그 소리에 모두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신기하게도 마음이 차분해지더군요. 그리고 모든 생각이 이성적으로 정리가 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왜 사람이 정말 화가 나면 그럴 때가 있잖아요. 모든 생각들이 정리가 되고 차분하게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알겠고 뭐 그런 거 말이죠. 지금 우리 가족이라고 했냐? 그 말이 너무나 괘씸했습니다. 어디서 감히 가족이라는 말을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조금 전까지 뒤지라는 말을 그렇게 쉽게 한 인간 말종들이 말이죠. 어머니. 아들들이 당황해서 말을 더듬더군요. 그럴만도 한 게 저의 그런 모습을 그 아이들은 처음 보는 모습이었을 겁니다. 원체 다 들어주고 오냐 해줬으니까요. 지금 어디다 대고 우리 가족이라는 소리가 니들 입에서 쳐나와. 아마 제 인생을 통틀어 가장 많이 화가 났던 한순간을 꼽으라면 그때가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가장 크게 소리를 지른 순간도 아마 그때이지 않을까 싶어요. 제 기억에는 말입니다. 그때 왜 안 뒤졌냐고 말을 하고 요양원에 가져다 버린다고 말하고 서로 안 모시려고 형제지간에 이렇게 눈에 불을 켜고 싸우는 것들이 뭐? 가족. 니들 지금 가족이라고 했냐? 가족이라는 말을 한 큰며느리가 입을 다물고 눈을 굴리며 눈치를 보더라고요. 사실 아직 밖에서 이 병원의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그 싸움을 다 듣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뭐 상관없었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말이죠. 내가 니들 같은 것들도 자식 새끼들이라고. 그래도 죽기 전에 정 한번 붙여보겠다고 기회를 준 건데 이렇게 나와? 어머니, 그게 아니라 저희는 너도 닥치지 못해? 지금이라도 당장 네 새끼들한테 해줬던 거 다 모르고 싶은 심정이다.
이것들은 그래도 며느리라 그렇다 치더라도 니들은 내 배에서 나온 내 자식 새끼들이 아니냐? 어떻게 이러냐? 어떻게 이래? 서러웠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미운 마음도 들더군요. 이 꼴을 다 보지 않고 먼저 가버린 남편이 말이죠. 니들도 나중에 늙으면 니들 자식들한테 꼭 이런 대접, 이런 취급을 받을 거다. 니들 같은 부모 밑에서 자란 애들이 뭘 보고 배웠겠냐? 뻔했습니다. 언젠가 손주들도 똑같이 지들 엄마 아빠한테 이러겠죠. 뭐 보고 배운 게 이런 것들일 테니 말이죠. 아니, 어머니, 그건. 그 와중에도 자기 자식 욕하는 건 울컥한 모양이더라고요. 제가 노려보니 입을 다물었지만요. 저는 여동생에게 휴대폰을 달라고 했습니다. 여동생이 얼른 꺼내주더군요. 아이들은 뭘 하려고 저러나 하는 얼굴로 가만히 서서 저를 바라봤어요. 저는 어디론가 전화를 했습니다. 이 변호사, 전에 이야기했던 거 진행하지. 나는 다 받아내야겠어. 남편의 유언장을 작성해줬던 변호사의 이름을 들은 아들들과 며느리들은 지금 저 양반이 무슨 짓을 하나 하는 얼굴로 저를 바라보더군요. 그때 이야기했던 반환 청구 소송 진행하자. 제 말을 알아들은 자식들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네, 저는 이미 상속한 재산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었어요. 사실 그 전에 변호사를 만나 어느 정도는 이야기를 나눈 상태였거든요. 그리고 이미 그래, 녹음본은 다 있어. 그날도 상당 부분 녹음을 다 한 상태였습니다. 애들이 하는 그 패륜적인 말들은 말이죠. 어머니, 그게 무슨... 니들한테 준 거 그대로 돌려받을 거다. 오늘 니들이 싸운 내용들도 여기에 다 녹음했고, 그리고 말은 안 했지만 아버지가 주고 가신 재산이 더 있는데 그것도 안 줄 생각이다. 사실 남편이 남기고 간 재산은 아들네 부부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많았어요. 제가 바보도 아니고 그걸 다 줬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저를 모시겠다고 나서는 집에 그 재산을 다 줄 계획이었습니다. 니들 아빠가 나한테 남기고 간 돈이 니들 생각보다 훨씬 더 많아. 그래서 너희한테 준 거 2배로는 내가 더 가지고 있다. 제 그 말에 두 아들과 두 며느리의 안색이 새하얗게 질려가더군요. 그 모습을 보는데 허탈한 웃음만이 나올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니들 중에 나를 모시겠다 하는 집이 있으면 그 재산을 모조리 주려고 했어. 그런데 니들이 지금 니들 복을 스스로 걷어찬 게다. 알겠니? 돈을 그렇게 좋아하는 아이들이니 돈으로 하는 것만큼 큰 복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그 예상은 완전히 적중했고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냈다 제 앞에서 무릎을 꿇더군요. 그리고 우는 소리를 해댔습니다. 어머니,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네? 어머님, 제가 정말 죽일 년이에요.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었는데. 어머니, 저희가 모실게요. 저희가 정말 잘할 수 있어요. 네, 어머니, 저희 집으로 가세요. 네? 처음에 어머니 돌아가셨으면 어쨌으면 한 것도 제가 아니라 형님이잖아요. 이제는 서로 모시겠다고 하는 걸 넘어서 서로의 탓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정말이지 가관 그 자체였습니다. 그 꼴을 보겠다고 내가 오래 산 건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인생이 허망할 지경이었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어? 나만 그렇게 이야기했어? 동서도 있잖아. 엄연히 먼저 이야기한 사람이 있고 저는 동절한 것뿐이죠. 아니 재수씨 말을 뭘 그렇게 해요. 했으면 같이 한 거지. 이제 와서 책임 떠넘기는 거 너무 웃기네. 뭐가 웃겨? 맞는 말만 하는구만. 너는 조용히 못해? 그러게 도련님은 어딜 형님한테 따박따박 말대꾸를 내요? 그리고 모셔도 우리 집이 큰 집인데 우리가 모시는 게 맞지. 아까 형수님이 그런 건 큰 집이라고 하는 거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여동생이 엄청나게 큰 웃음소리로 웃기 시작했어요. 이것들 봐라. 아주 코미디가 따로 없구만. 그리고 여동생의 그 소리에 아들네 부부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지들이 생각해도 본인들이 하는 행동들이 얼마나 우스운 행동인지 알았을 테니까요. 이성을 잃고 살치다가 정신이 조금 돌아온 듯도 보였고요.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엄마가 돈 없는 줄 알고 지들이 안 모시겠다고 지랄 연병을 처해가면서 싸우던 것들이 엄마가 돈 있다니까 인제 와서 뭐 서로 모시겠다고? 이것들이 정말 사람 새끼들이 아니구나. 그 와중에도 그런 말을 듣기가 싫었던 건지 아니면 더 들었다가는 자신들에게 불리한 소리만 나올 거라고 생각한 건지 그나들이 자신의 이모인 제 여동생을 말리는 투로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니, 이모님이 나서실 일이 아닌 건 맞잖아요. 저희 가족 문제니까. 저희 가족 좋아한다. 내가 니들보다 우리 언니 더 생각한다. 아마 여동생이 아니었다면 더 서러워졌을 겁니다. 그래도 우리 언니 하면서 저보다 더 화를 내주고 제 편을 들어주는 동생이 있어서 그나마 마음 기댈 곳이 있었으니까요. 이래서 형제간의 사이가 좋은 게 중요한 건데 저것들은 나이가 들면 안 보겠다 싶어져서 그 와중에도 착잡했던 것 같네요. 니들이 니들 이모한테 뭐라고 할 자격이 있는 인간들이냐? 저의 그 말에 모두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그런 자식 새끼들을 보고 또박또박 한자 다 놀라 말했어요. 나는 이제 자식이 없다. 그리고 앞으로 나는 니들 볼 생각도 없다. 진작에 죽은 셈 치고 살 테니 그런 줄 알고 다들 이만 가라. 저의 그 말에 아들네 부부들은 어머님 하며 저를 붙들고 늘어섰지만 이번에는 봐줄 생각이 정말 하나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더 이상 저놈의 자식들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어요. 병원을 떠나지 않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대며 저에게 잘못했다 하는 아이들은 결국은 병원의 직원들에 의해 쫓겨났습니다. 환자들도 많은 곳인데 계속 큰 소리 내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저는 다음날 퇴원을 해서 동생네 집으로 갔고요. 아들네 부부들은 번갈아가며 저에게 연락해오고 동생네로 찾아왔습니다. 저는 생각했어요. 그렇게 바쁘다고 오지 않을 때는 또 언제고 이럴 때만 정말 이제 한가해지나 보다 하고 말이죠. 와서 하는 말도 늘 같았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다. 그리고 본인들이 모시겠다 하는 말입니다. 제가 저와 같이 사는 집에 그 큰 재산을 다 주려고 했다고 이야기했으니 그 돈이 욕심이 나서 아마 잠도 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동안 그것들이 했던 말이나 행동들을 보면 뻔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 돈을 한 푼도 줄 생각이 없었고 이미 준 것도 소송으로 받아낼 생각이었으니 아무리 빌어도 소용이 없었고요. 그러는 동안 예상치 못했던 일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왜 그날 제 병실 앞에서 환자들이 모든 소리들을 다 듣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때 거기 있었던 환자 중 한 명이 인터넷에 자기가 입원한 병원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며 사연을 올린 겁니다. 어머니한테 뒤졌으면 좋았을 걸 하는 등의 말을 하는 걸로 사람들의 엄청난 공분을 샀어요. 그리고 그 사연이 유명해져서 인터넷 여기저기로 퍼졌고 댓글로 그 사람들이 누군지 추측하는 네티즌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아들네 부부의 신상이 인터넷에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금방 지워졌다고는 하지만 본 사람도 있었고 아들네 주위에 소문이 나는 건 너무 순식간이었어요. 회사 잘리게 생겼다더라. 누가? 언니네 큰며느리. 회사에 소문이 다 나서 난리래. 어떻게 시어머니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고. 그년이 왜 밖에서는 잘하고 돌아댕겼잖아. 큰 며느리고 작은 며느리고 사회적으로 다들 지위가 있다 보니 그런 소문에 있어서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 한 명은 회사를 그만두고 한 명은 휴직계를 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을 수 있었어요. 그 전이었으면 상당히 안타까워했을지도 모를 일이겠지만 업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더군요. 그런 인간들이야 그렇게 된 거겠고 싶었고요. 그리고 그러는 사이에 이미 상속된 재산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아들네 부부들은 그게 그냥 하는 말인 줄 알았던 모양이더라고요. 어머니, 정말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하셔야겠어요? 아무리 그래도 저희가 아들들인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이었다. 아무리 그래도 내가 니들 엄만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하고 그럴 수가 있는 거냐고. 그렇게 공부를 시키고 좋은 학교를 보내고 좋은 직업을 가지게 하면 뭐 한답니까? 역지사지조차 안 되는 등신들로 컸는데 말이죠. 어머니, 그래도 이미 준 건 그냥 두시면 안 될까요?
아, 네.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정말이에요. 집사람도 지금 회사 그만두고 집에서 울고만 있고 저희도 후회하고 있습니다. 애들도 알게 돼서 이런 엄마 아빠가 너무 부끄럽다고 펄쩍 뛰고 저희도 정말 죽겠어요. 그러니까 한 번만 봐주세요, 어머니. 네? 번갈아가며 지들이 힘드니 어쩌니 하는 아들들을 보고 있자니 절로 한숨이 나왔습니다. 본인들이 힘든 건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것처럼 우는 소리를 해대면서 어떻게 지들 어머니 마음 아픈 건 한번 보살펴줄 생각조차 하지 않은 건지, 그렇게 키운 제 잘못인지 살아온 지난날에 대한 깊은 회한이 들더군요. 속 시끄러워서 반환청구 소송은 없던 일로 할까 싶은 마음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아직 정신을 차리지 못했더군요. 어머님은 정말 고집도 세시지. 원래 저러셨어. 원래 저런 분이 아닌데 왜 저러시나 모르겠네. 우리가 잘못했다고 울고 그러면 바로 용서해 주실 줄 알았는데 당신이 더 빌어봐. 돈 다시 못 줘 나는 절대로. 지들끼리 쏙닥거리는 걸 제가 다시 한번 들었거든요. 그래도 뭐 이번에는 눈치를 살피며 조용히 이야기하기는 하더군요. 그래봐야 제가 다 들어서 소용없게 되었지만요. 저는 약해질 뻔한 마음을 다잡고서 결국에는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당시에 녹음했던 그 녹음분이 결정적인 증거가 되어서 이미 줬던 재산을 다시 돌려주라는 판결이 나왔어요. 그 판결이 나는 순간 며느리들이 숨이 넘어가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어머니, 정말 이렇게까지 하셔야겠어요?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자식들한테. 제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건 내가 할 말이다. 니들이 애초에 어떻게 부모에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 소리가 나오는 짓만 하지 않았어도 이 모든 일은 시작조차 되지 않았을 거다. 니들 업보야. 그리고 서러운 듯 울먹거리는 며느리들과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는 아들들에게 제 생각을 정확히 말했습니다. 혹여나 내가 죽거든 이 재산이 니들한테 갈 수 있다는 건 꿈도 꾸지 말거라. 나는 내가 쓸 만큼만 딱 남기고 전액 다 기부할 생각이니까. 그 말에 이번에는 아들들도 숨이 넘어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마 속으로는 어머니 사시면 얼마나 사신다고, 결국에는 저 돈이 지들에게 넘어가게 되어 있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바보 등신도 아니고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겠냐고요. 기부라뇨. 어머니, 그게 지금 무슨 소립니까? 정말로 이렇게까지 하셔야겠어요? 아버지도 그 돈 다 남한테 준다고 하면 관뚜껑 열고 나오실 겁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나 싶어서 웃음이 나오더군요. 지들 아버지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자식들이었습니다. 니들 아버지가 관뚜껑을 열고 나올 거였으면 니들이 나를 안 데리고 가겠다고 서로 이를 악물고 싸울 그때 나오셨겠지. 유언장에 왜 니들한테 한 푼도 안 주고 모조리 다 나한테 준다고 하셨는지 그걸 아직도 모르겠냐? 니들 못 믿어서 그런 거 아니냐. 그러지 않고서야 아들내미들한테 한 푼도 안 주고 가실 양반이냐고. 아들들은 그제야 입을 딱 다물더군요. 키워주고 공부시켜주고 장가까지 다 보내놨으면 네 아버지나 나나 부모로서 할 역할은 다 했다. 그렇게 잘 키워놨는데도 감사함은커녕 돈밖에 모르고 돈돈 하면서 부모는 나몰라라 하는 것들. 나도 이제 없다고 생각하고 살 테니 더는 찾아오지 말고 뭔가를 바라지도 말거라. 이제부터 우리는 가족이 아니다. 오늘부터 우리 인연은 여기까지다. 그렇게 말하고서는 돌아섰습니다. 저는 정말로 아들들과 연을 끊을 작정을 했거든요. 물론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고 말입니다. 여동생도 혼자 된 지 조금 됐거든요. 저는 이제 여동생과 살면서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면서 남편이 남겨준 재산 쓸 수 있을 만큼 펑펑 쓰다가 죽을 날만 되면 모조리 다 기부하고 죽을 작정입니다. 이미 그렇게 유언장은 다 써둔 상태고 말이죠. 물론 아들들과의 연은 거기서 끊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뭐 물보다 진한 게 피라는 말도 있잖아요. 게다가 돈이라면 사족을 못 쓰는 것들이니 지들 입장에서는 저와 연이 끊어지는 것을 바라지 않을 테고 말이죠. 이미 벌써 몇 번이고 찾아오고 연락해오고 있고 말입니다. 어머니, 저희도 저희지만 어머님 손주들을 생각하셔야죠.
그러니까요. 애들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네? 그렇게 손주들을 이용해서 돈을 뜯어낼 군이라 하면서요.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다니까요, 글쎄.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아직도 자식놈의 새끼들은 정신 못 차리고 시집때때로 찾아와서는 용서해달라 지랄해 대기는 하지만 이제는 속은 시원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안 좋을 마음을 완전하게 먹고 있어서 더 그렇기도 하고요. 예전에는 자식이 인생의 전부이고 그것들이 없으면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나 싶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더라고요. 다 소용없고 제가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인 겁니다. 다 자기들밖에 몰라요. 제 마음과 같지 않더라고요. 이제는 정말로 저만 행복하기 위해 살 겁니다.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말이죠. 이 사연을 듣고 계시는 분들도 다들 본인이 행복한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저처럼 큰 코 다칠 일이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아, 물론 그런 일이 없다면 제일 좋겠고요. 저는 이제 그만 사연을 마무리해야 할 것 같네요. 그래도 이렇게 다 털어놓고 나니 속이 한결 더 편안해진 기분이 듭니다. 동생이 써보라고 해서 쓰기 시작한 건데 도움이 많이 된 것 같네요. 언제나 건강이 최우선인 거 아시죠? 다들 건강하시고 그 무엇보다 본인이 행복한 그런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운 삶에서도 3명의 자식들 잘 키우려고 애써왔습니다. 큰아들, 둘째 딸, 그리고 셋째 아들까지. 누가 보면 없는 형편에 많이도 나왔다 싶겠지만 그만큼 저희가 열심히 일하면서 살면 남부러울 정도로 부유하게 살지는 못해도 그래도 아주 부족하지는 않게 키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거 하나 보고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그런지 얼마 안 가서 저와 남편 모두 하는 일이 성공 궤도에 올랐고 그 덕분에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풍족하게 3명의 자식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정말 저희 인생 없이 아이들만을 위해서 살아왔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부부인데 왜 저희끼리 시간을 보내고 싶었던 날이 없었겠습니까? 다른 부부들처럼 여행이라도 둘이 한번 오붓하게 다녀오고 하다못해 집 근처 식당을 가도 한 번 정도는 부부끼리만 가고 싶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아이들이 우선이었기에 어디를 가더라도 무조건 아이들과 함께 다녔고 가족 여행을 계획하더라도 저와 남편이 좋아하는 것보다는 새 자식들이 좋아하는 곳을 먼저 생각해서 여행 계획을 세웠습니다. 부모라면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자신들의 모든 인생이 아이들 위주로 돌아간다는 것을 말이죠. 그렇게 수십 년을 일만 했습니다. 아이들은 한 살 한 살 더 커가고 저희는 한 살 한 살 더 나이가 들어갔죠. 나이가 들어서까지 일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쉴 수 없었습니다. 벌 수 있을 때 바짝 벌어서 아이들을 위해서 모아두어야 했고 게다가 무엇보다도 공부를 시키는데 드는 돈이 너무 비쌌습니다. 여보, 돈이 생각보다 많이 드네요. 우리 승준이가 영어, 수학, 독서 논술, 이번엔 국어가 부족하다고 국어 학원까지 보내달라고 하는데 어쩌죠? 공부를 더 하고 싶나 봐요. 보내줘야지. 아들 녀석이 공부하고 싶다는데 어쩌겠어.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건 일단 다 해주고 봐야지. 승미랑 승기도 하고는 보내줘야 할 텐데. 아, 우리 생활비까지 정말 감당하기 힘드네요. 네, 특히나 첫째 아들은 다른 둘째 딸이나 셋째 아들보다도 공부하는 것을 좋아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중학교 시절부터 학원만 4개도 넘게 다녔고 개인 과외까지 받았습니다. 거기에 둘째 딸이나 셋째 아들이라고 해서 공부를 안 하는 것도 아니었고 5 식구 생활비까지 계산하면서 생활하면 매달 1,000만 원은 우습게 나갔죠. 그나마 저희가 돈을 어느 정도 벌고 있었기 때문에 일을 충당할 수 있었던 거지. 만약에 저희가 조금만 더 게으르게 살았으면 정말 빚이라도 내지 않고서는 이렇게 살 수가 없을 겁니다. 그렇게 애들 키우고 첫째부터 시작해서 아이들이 하나하나 성인이 되어서 제짝 만나서 결혼하고 자기 삶을 꾸릴 때가 되어서야 저희도 조금 마음을 놓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애들이 시집장가를 가네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는데. 그러게나 말이야. 시간이 참 빨라. 참 빠르구만. 저와 남편은 아이들의 결혼식장에서 이런 얘기를 주고받으며 눈물을 훔치느라 바빴습니다. 주책이긴 해도 그 자리에서 눈물이 터져 나오는 건 부모로서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아이들이 커왔던 시절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데 이제 내 몫은 끝났겠거니 하면서도 어딘지 공허함이 찾아왔어요. 물론 장가를 보내고 시집을 보내면서도 물론 마음이 다 놓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부모이기 때문이죠. 아무리 자식들이 다 커간다 해도 부모에게 자식은 언제나 어린애이지 않습니까? 얘네들이 결혼을 해서 자기 남편이나 와이프랑 사이좋게 지낼지, 괜히 애들 낳고 나중에 크게 문제가 생겨서 이혼하는 건 아닐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얘들아, 결혼하면 무엇보다도 부부 금술이 중요한 거야. 알지? 자식 낳고 괜히 싸우는 모습 보여주지 말고 조금 짜증이 나더라도 상대방이랑 최대한 좋은 말로 풀면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알았지? 알겠어요, 엄마, 아빠. 걱정도 많으시다니까. 저희가 잘 할게요. 저랑 신랑은 안 싸워요. 아직도 우리 엄만 날 어린애로 본다니까. 제가 그런 말을 할 때면 똑 부러진 딸은 외려 절 질책하곤 했어요. 그래도 확실히 결혼이라는 것이 딸 말처럼 부모의 울타리 안에만 있던 자식들이 이제 그 울타리를 벗어나서 자기들만의 세상으로 간 것이라 다르긴 다르더라고요. 예전만큼 자식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신경 쓰지 않게 되었고 너무 연락을 안 하면 가끔 잘 살고 있나 싶어서 전화를 하게 되기는 하지만 필요 이상으로는 간섭하지 않게 되고 그리 되었어요. 여보, 어쩐지 집안이 좀 조용하지 않아요? 그러게 말이야. 승미까지 나가고 나니까 어째더 그런 것 같네. 예전엔 매일같이 자식들로 부쩍부쩍 시끄러웠는데 말이야. 괜히 허전하네 그려. 졸지에 저와 남편 둘만 남게 되었기에 괜히 아쉽고 허전한 마음이 없잖아 있었지만 그래도 뒤늦게나마 저희는 저희 부부만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젊었을 적에는 애들 걱정하느라 못 갔던 여행도 가고 가끔 밥 차리기 귀찮으면 제가 여보 외식이나 갈까요? 하고 밖에서 식사를 하고 오기도 하고 물론 저희가 일하는 것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전만큼 절실한 이유는 없었기 때문에 심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힘든 일이 없었죠. 자식 녀석들 다 장가 시집 보냈던 게 저희 부부 나이 55살 때의 일이었는데 그 이후로부터도 약 10년 정도를 더 일했습니다. 그리고 60이 훌쩍 넘었을 때 노후자금 겸 애들 위한 유산이라고 생각하고 회사를 아예 팔아버리고 남은 돈으로 저희끼리 지내게 되었습니다. 저희 죽어도 자식들 그리고 손주들까지 넉넉하게 먹고 살 정도였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더 바랄 것도 없었습니다. 바라는 게 있다면 자식들이 힘들고 슬픈 일 없이 평생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 정도였을까요? 그러다가 첫째 녀석 부부가 회사를 옮기게 되었는데 마침 저희 집에서 그리 멀지 않아서 둘이 신혼집을 팔고 저희 집에서 함께 살아도 되겠냐 묻더라고요. 너는 괜찮다 해도 며느리가 불편하지 않을까 싶은데 차라리 회사 가까운 데로 집을 하나 더 잡아줄 테니 그리 하는 게 어떻겠니? 아니에요. 아내도 괜찮다고 했어요. 저번에 본 어머니랑 아버지 둘 다 너무 정스럽고 좋으시다고 자기는 괜찮대요. 어머니 아버지만 괜찮으면 저희 여기서 살고 싶은데. 처음엔 당황스럽긴 했지만 그렇게 둘이 괜찮다고 하는 통에 한 집에서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막상 며느리도 너무너무 싹싹하고 착하고 게다가 손주들까지 함께 살다 보니까 손주 녀석 하루하루 커가는 거 보는 맛에 다음날 아침에 기다려질 정도였습니다. 어머니, 집안일은 제가 해도 되는데. 너도 일하느라 바쁜데 무슨 집안일이야. 집안일 정도야 가정부 쓰면 되니까 신경 쓰지 말고 힘들면 좀 쉬기도 하고 그러렴.
첫째 며느리는 아들이 무려 3년을 쫓아다닌 여자였습니다. 솔직히 결혼하기 전에는 뭐가 그렇게 좋다고 그러나 그냥 다른 여자 만나면 되지 시간을 그렇게 허비하는 건가 싶었지만 막상 아들 녀석이 며느리랑 결혼해서 한 가족이 되고 나니까 왜 그렇게 오랜 시간 쫓아다녔는지 알만하더라고요. 며느리는 어딜 가도 미움받을 만한 요소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른들한테 상냥하고 자기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인 아이들을 훈육할 때도 일반적인 어머니들이랑은 다르게 어쩜 그리 우아하고 품격 있는지. 덕분에 아이들은 다른 사람들 말은 안 들어도 자기 엄마 말이면은 죽는 신용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그 어린애들이 그럴 정도인데 어른들은 어떻겠습니까? 앞서 며느리가 싹싹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진짜 어떤 때 보면은 제 둘째 딸이 오히려 더 남 같을 정도로 저에게 너무 착하게 굴었어요. 매일 어머님 하면서 부르면서 와가지고는 팔짱도 끼고 제가 평소 단 음식을 좋아하는데 그 때문인지 며느리는 밖에 나갈 일이 있을 때마다 저 먹으라고 약과며 케이크며 온갖 종류의 단 음식들을 잔뜩 사오고는 했습니다. 아이고, 이걸 누구 먹으라고 이렇게나 많이 사왔어? 어머니 드시라고 사왔죠. 저번에 사다 드린 당근 케이크도 맛있다고 다 드셨잖아요. 어머니, 이건 제가 되게 유명한 빵집에서 사온 케이크인데 한번 맛보셔요. 달고 맛있어요. 여보, 내 건? 늘 엄마 것만 사오는 거야? 엄마, 나 이 집 자식 아닌 것 같아요. 소외감 느껴져요. 딸 같은 며느리. 예전에 친구들한테 이런 말을 들으면 잘 공감하지 못했어요. 설마 며느리가 딸 같을까 싶었는데 제 며느리야말로 어디 내놔도 손색이 없는 딸 같은 며느리더라고요. 아들 녀석도 그렇게 챙겨주지도 않는데 며느리한테 그런 챙김을 받으니 사실 어떤 면에서는 아들보다도 며느리가 더 믿음직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말을 하더라도 아들이 이야기를 하면 여러 번 생각을 하고 끝까지 고심했는데 며느리가 이야기를 하면 그냥 단번에 알았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았죠. 그래서일까요? 어느 날 며느리가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길래 뭐냐고 하고 들어보니까 첫째 아들이 사업자금을 받고 싶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사업을 너도 같이 하는 거냐? 아니요, 어머니. 저는 안 하고 그이만 해요.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아하니 아들 녀석이 저희 부부가 며느리한테 약한 것을 알고 일부러 이렇게 자기 대신 이야기를 해달라고 부탁을 한 것 같았습니다. 한 번은 그냥 속는 척 돈을 대주었습니다. 아들 녀석이 예전부터 사업에 관심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고 며느리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도 언젠가 아들이 사업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면 저희 부부도 그거에 대해서는 일단 아무것도 계산하지 말고 도와주기로 마음을 먹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저희 부부도 사업을 해봐서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알고 있었기에 기대는 안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저희가 돈을 대준 것이 무색하게 아들의 첫 사업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아들도 며느리를 내세우지 않고 자기가 와서 직접 부탁을 하더군요. 아버지, 어머니, 저 이번 한 번만 더 도와주세요. 이번에는 정말 성공할 자신 있어요. 무슨 사업을 할 건데 그러니? 한번 우리한테 설명을 해봐라. 어머니, 저 가게를 하나 차릴까요? 그러니까 술정사요. 제가 요 근처 괜찮은 곳에 받은 술집이 하나 있는데 가게 주인이 저렴한 가격에 판다고 하네요. 지금이 아니면 언제 또 이런 좋은 기회가 올지도 모르고 그래서 해볼까 해요. 너 장사라는 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지 않니? 장사가 만만치 않을 텐데 엄마 친구 아들도 장사했다 얼마나 말아먹었는지 알잖니? 아는데요. 엄마, 나 준비 정말 열심히 하고 뛰어드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제가 준비 없이 뭘 할 놈이 아닌 거. 첫 번째 사업이야. 제가 좀 아무래도 부족한 분야에 뛰어들어 실패를 한 것뿐이지만 이번만큼은 정말 자신 있습니다. 한 번만 밀어주세요. 아들이 저리 부탁하는데 내어주지 않을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까지도 알았다고 하고 다 지원해 주었습니다. 돈을 준다고 해도 금전적으로 무리가 가지 않았고 아들이 그렇게 사업을 원한 만큼 두 번까지는 저희도 아무런 이유 없이 그저 부모라는 것 하나만으로 충분히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세 번째부터는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너희 부모이기 전에 자영업이 얼마나 성공하기 힘든지 그 누구보다 잘 알아. 적어도 지금은 네가 왜 실패했는지를 깨닫고 그 원인을 분석해서 대안을 만들 시기이지. 무잣돈 또 돈 끌어다가 사업을 연다고 해서 실패했던 사업이 순식간에 성공으로 돌아서지 않는다는 건 확신할 수 있다. 그러니 차라리 회사를 다니거나 하면서 천천히 다시 생각해보는 게 어떻겠니? 어머니, 아버지, 아니에요. 정말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절대 실패하지 않을 거라고요. 왜 저를 안 믿어주시는 겁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번에 들어간 술집 앞에 큰 술집이 생겨서 어쩔 수 없이 망한 거라고요. 그 술집만 아니었어도 저 성공할 수 있었어요. 떵떵거리며 살 수 있었다고요. 좋은 말로 이야기도 해보고 때로는 세게 혼내기도 했지만 아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제발요 엄마, 한 번만요. 글쎄 안 된다니까. 네 나이 아직 젊은데 왜 회사는 못 들어가겠단 거야. 저 그 푼돈 받고 일 못해요. 저한텐 꿈이 있다고요. 아들은 제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울었어요. 며느리도 이 모습을 보고 한숨을 푹 쉬었고요. 집안 분위기는 거의 초상집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아들이 그렇게까지 간절하게 나오니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결국 점점 대출을 해주는 쪽으로 마음을 기울였습니다. 그렇게 세 번째, 네 번째, 저희 노후 자금은 물론이고 집 담보대출까지 해서 사업 자금을 대주는 경우까지 이르게 되었죠. 이러면 안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는 했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이미 저희도 아들 사업에 투자한 것이나 다름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결과를 보기를 원했고 무엇보다도 아들이 그 누구보다 자기 사업을 위해 열심히 노력했다는 것을 알기에 이번에는 될 거야 라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갈수록 아들은 밤늦게 밖에서 술을 먹고 들어오는 날이 많았습니다. 요새 일은 어때? 괜찮니? 뭐 그냥 그래요. 정말 괜찮은 거야? 엄마, 나 피곤해서 잘게요. 조심스럽게 물어봐도 아들은 사업이 어떻게 되어가는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이야기해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희 부부가 아들을 보았을 때 느낌상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지는 않다는 걸 어렴풋이 짐작할 뿐이었죠. 그나마 저희가 가진 돈 다 털어서 아들에게 보탠지라 생활비는 아들이 주는 돈으로 쓰고 있었는데 생활비가 줄어든다거나 늦게 주는 경우가 없었어서 그래도 최악은 아니라는 희망으로 저희 부부 또한 하루하루 버텼습니다. 사실 그때 뒤늦게라도 일을 다시 해야 하나 싶었지만 저희 나이도 나이고 첫째가 알아서 잘할 거라는 믿음으로 그냥 집에서 가만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위태로운 듯 아닌 듯한 나날을 보내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들이랑 며느리가 비행기 티켓을 하나 주었습니다. 대만행 비행기 티켓이었죠. 저 때문에 어머니랑 아버지 고생하셨잖아요. 저희가 돈 모아서 두 분 여행이라도 보내드리기로 저번부터 이야기했었는데 이번에 표값이 좀 괜찮게 나와서 일주일 일정으로 끊었어요. 혹시 자유여행은 좀 불편하실까봐 여행사도 잡아뒀는데 오랜만에 두 분이서 해외로 바람이라도 쐬고 오세요. 지금 생각해보면 이상하다는 걸 알아차려 했어요. 그때 저희는 완전히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아들 녀석의 사업이 저희 생각보다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기꺼운 마음으로 비행기 티켓을 받아들고 오랜만에 남편과 둘이서 오붓하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확실히 여행사가 있어서 그런지 저희끼리 일정 고민할 곳 없고 너무 편하더라고요. 관광지 위주로 돌면서도 사람이 너무 많지 않아서 느긋하게 이것저것 보며 즐길 수 있었고 저희끼리 발닿는 대로 돌아다니며 외국만의 이국적인 풍경을 즐겼습니다. 정말 일주일이 하루 같을 정도로 짧게 느껴졌습니다. 여보,
이렇게 재밌는 줄 알았으면 진작 여행 다닐 걸 그랬어요. 그러게 말이야. 요새 당신도 첫째 때문에 걱정 많았잖아. 그래도 애들이 우리 생각해서 이런 여행도 보내주고 참 고맙네 그려. 그러게 말이에요. 저희는 그곳에서도 아들 얘기를 이어나갔다가 돌아왔어요. 아무래도 자식들 다 결혼시키고 저희가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야 둘이 여행도 다니고 여기저기 놀러 다녔지만 아들한테 사업 자금을 대주고 여윳돈이 없어서 여행은커녕 입고 먹는 것도 신경 써야 했는데 간만에 맛보는 여유였던지라 집으로 돌아오는 비행기를 타면서도 너무 아쉽더라고요. 대만 되게 좋았지. 우리 다음에 또 와요. 남편과 둘이서 다음에 또 여행을 오자고 약속을 하고 공항에 도착해서 택시를 타고 집에 왔습니다. 그런데 평소 같으면 손주 녀석 때문에라도 시끄러웠을 집이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아주 잠깐 처음에는 아들이 며느리랑 손주 녀석을 데리고 잠깐 나들이라도 간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렇다기에는 집안이 너무 위화감이 있었죠. 단순히 청소가 잘 돼서 깨끗한 느낌이 아니라 원래부터 그런 사람들이 살지 않았던 것처럼 정말 아무런 흔적이 없었습니다. 너무 이상해서 캐리어도 제대로 정리하지 않은 채로 신발만 대충 벗어던지고 아들과 며느리, 손주가 쓰던 방을 열어보니 아니나 다를까 방 안에 있던 짐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여보, 애들이 없어요. 뭐? 너무 놀라서 남편에게 소리를 질렀고 제 이야기에 헐레벌떡 밤으로 온 남편 역시 텅 빈 풍경을 보고 아연실색하는 느낌이었습니다. 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아들 녀석 번호로 전화까지 걸었지만 지금 건 번호는 없는 번호라는 목소리만 들려왔습니다. 하늘로 꺼졌는지 땅으로 꺼졌는지 모르게 아들네 가족이 사라진 겁니다. 너무 놀라서 다른 자식들한테 연락해봐야겠다는 생각도 못하고 둘이서 안절부절하며 방안만 살폈습니다. 그런데 침대가 있던 자리 바닥에 편지가 있더군요. 어머니 아버지, 지금 이 편지를 보고 계신다면 아마 저희는 지금 이 집에 없을 겁니다. 어머니랑 아버지가 평생 힘들게 번 돈, 그것도 노후자금으로 남겨둔 돈까지 저한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실패를 했다는 것이 스스로가 너무 부끄럽고 죄송스럽습니다. 이제 더 이상 두 분한테 심력 끼치고 싶지도 않고 지금이야말로 제가 직접 노력을 해서 성공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늦게나마 반성을 하고 저희는 가족들과 함께 따로 나가서 밖에서 어떻게든 힘을 내보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너무 죄송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첫째가 되어서 누구보다 두 분을 극진히 모셔야 하는데 오히려 이 나이 먹고 두 분 도움만 받았다는 것이 정말 부모님 얼굴 볼 면목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반드시 꼭 성공해서 돌아오겠습니다. 기다려주세요. 그 편지를 보고서야 정신을 차리고 둘째 딸과 셋째 아들한테 연락을 했지만 둘 역시 첫째가 그런 선택을 했다는 것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저희보다 더 놀라면서 어떻게든 첫째와 연락을 해보려고 했으나 두 자식 모두 실패하고 말았죠. 그래도 최소한 연락이라도 해가면서 노력을 하기를 바랐지만 첫째는 몇 달이 넘도록 단 한 번도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그 사이에 이전에 집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했던 것 때문에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첫째와 연락이 되고 말고를 떠나서 졸지에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죠. 그런 저희를 둘째 딸이 자기 집에서 살자며 데려왔습니다. 딸 입장에서야 저희가 부모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효도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겠지만 제 느낌상 사위는 저희가 들어오는 것이 그리 다답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장모님 장인어른이랑 같이 사는 거 난 싫단 말이야. 불편해 죽겠다고. 집에서 팬티바람으로 돌아다닐 수도 없고 마음대로 쉬지도 못하고 그냥 어떻게든 돈 구해서 나가게 살면 안 돼? 자기 왜 우리 부모님한테 그렇게 말해? 돈 한 푼 없으신 분들을 길거리로 그럼 내쫓기라도 한단 말이야. 아니, 내 말은 그게 아니고 대출을 받으시든 뭐라든.
오빠 때문에 돈이 한 푼도 없으시다니까. 몇 번을 말해야 해. 그만 좀 해. 가끔은 두 사람이 싸우는 목소리가 들리곤 했는데 너무도 비참했어요. 하지만 할 말이 없었습니다. 만약에 반대의 경우를 상상해봐도 사돈 어른이 갑자기 딸네 집에서 머문다면 사정 자체는 이해해도 그렇게 좋게 보이지 않을 것 같았으니까요. 물론 사위가 대놓고 저희에게 면박을 준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저희를 신경 써준 적이 많습니다. 하지만 설사 사위가 저희를 달갑지 않아 하는 게 오로지 저희만의 착각이라고 해도 다 커서 독립한 딸내 부부집에 얹혀 산다는 게 저희라고 판하겠습니까? 눈치가 안 보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제가 먼저 남편에게 말하게 되었죠. 여보, 우리 지금부터라도 다시 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도 나이가 있으니 예전처럼 사업을 하긴 어려울 것 같지만 나는 뭐 식당에서 일하고 당신은 경비용 같은 걸로 취직을 해서 우리 어떻게든 조금씩이나마 돈을 법시다. 쉬울까. 이른이 넘은 나이에 누가 우리 써준다고. 뭐든 해봐야죠. 청소부든 뭐든 써주는 데가 있으면 지금으로선 방법이 없잖아요. 솔직히 다시 일을 하기는 너무 어려웠습니다. 게다가 저희보다 젊은 사람들도 일자리가 없어서 구직률까지 마다하지 않는 상황에 저희처럼 나이 든 사람을 뽑으려는 것도 별로 없었죠. 물론 계속 포기하지 않고 노력한 끝에 어느 정도 일자리를 마련하기는 했지만 나이도 먹고 몸도 낡았다 보니까 일하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이봐요, 김씨 할머니. 여기 변기 좀 뚫어요. 네, 금방 가요. 그리고 휴지통 금방금방 비워줘요. 이렇게 넘치면 고객들 불만이 많아요. 앞으로 조심해야 해요. 안 그럼 나도 할머님 계속 쓸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죄송해요. 저는 당시 청소부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일이 너무 힘들었고 더러운 똥물을 보고 있자니 비위가 약게 하루에도 몇 번씩 구역질이 올라왔습니다만 어쩔 수가 없었어요. 할 수 있는 일이 이것밖에 없었으니 정말 하루에도 몇 번씩 몸이 지치고 마음이 지쳐 벽에 스르르 기대어 꾸벅꾸벅 졸고 그러다 서둘러 깨어 일을 하러 돌아가고 그런 일상의 반복이었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보, 오늘 괜찮았어요? 어제 902호 아줌마가 택배 안 가지고 왔다고 엄청 뭐라 했다면서요. 오늘은 별말 없더라고. 근데 분리수거 정리가 만만치 않아서 허리가 너무 아프네. 나 여기 좀 주물러줘. 남편의 몸도 섬을 날이 없었어요.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을 했는데 주민들 갑질도 상당했고 허리가 평소에도 아팠는데 계속 움직이는 일을 하다 보니 통증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큰일 났네. 병원 갈 돈도 없는데 말이야. 이런 남편의 한숨 섞인 말을 듣고 있으면 너무 막막하고 비참해 눈물이 질끔 났어요. 노후자금까지 다 준비해놨었기에 이제 더 이상 일할 일은 없다고 확신했는데 그런 확신을 한 지 10년도 채 지나지 않아서 다시 일을 해야 하는 처지가 너무 서글펐습니다. 이러면 안 되지만 첫째가 원망스럽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런 첫째를 바로 잡았어야 하는 게 저희인데 그냥 첫째니까 믿는다는 핑계로 제대로 뭐라고 하지도 않고 계속해서 돈을 빌려준 저희 잘못도 없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는 그저 첫째가 몸 건강히 잘 살아만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틈틈이 첫째의 소식이나 들을 수 있을까 싶어서 이것저것 알아보는 것을 멈추지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 셋째 아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아빠, 첫째 형 부산에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부산? 심부름센터 사람이라도 썼는지 막내 아들이 첫째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낸 모양이었습니다. 대체 그 먼 부산까지 가서 뭘 하고 있는지 당장이라도 찾아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셋째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니 거기서도 엄청 힘들게 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조금 망설였습니다. 여보,
그래도 가보는 게 좋지 않을까요? 애들 어떻게 사는지 얼굴을 보고 와야지. 우리 며느리도 그렇고. 가서 뭐라 하게. 우리 보면 괜히 마음이나 쓰이지. 그럼 그냥 먼 발치에서라도 보고 올까요? 그래, 차라리 그러자고. 애들 부담스럽지 않게. 첫째가 무슨 일 한다고 했더라. 막내한테 물어봐서 얼굴만 보고 오자고. 그렇게 해서 저희는 첫째를 보러 가기로 마음을 먹고 기차에 올라탔습니다. 막내가 알려준 곳에 찾아가 보니 첫째와 며느리는 거의 다 쓰러져 가는 집에 살고 있었어요. 빌라였는데 너무 낡은 빌라라 바퀴벌레라도 나올 것 같은 곳이었습니다. 이때부터 마음이 쓰리기 시작했는데 문득 누군가 집 밖으로 나오더라고요. 첫째였습니다. 여보, 나 갔다 올게. 다녀와요. 오늘도 몸 조심하고. 거기엔 오랜만에 보는 며느리도 있었죠. 그런데 그리 이쁘고 고왔던 며느리조차 얼굴이 너무 상해 있었습니다. 10년은 폭삭 늙어 보였어요. 그 모습에 왜 이리 눈물이 나던지. 제게 달콤한 케이크를 입안에 넣어주던 딸 같은 며느리였는데 목구멍까지 치밀어 오르는 눈물을 참으며 저희는 그대로 첫째가 가는 곳을 미행했습니다. 첫째가 향한 곳은 어느 공사판이었어요. 거기서 무거운 자재를 나르고 드는 일을 하더라고요. 딱 봐도 너무 험하고 고된 일처럼 보였습니다. 한참을 끙끙거리며 그 일을 하는데 이번엔 정말이지 새어나오는 울음소리를 들킬 것만 같아 남편 손을 붙잡고 말했죠. 여보, 이제 가요. 볼 만큼 다 봤잖아요. 그래, 그러자고. 남편의 목소리에도 힘이 없었어요. 가는 내내 저희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손을 꼭 붙들고 눈물만 삼키고 있었죠. 그때 남편이 조심스레 입을 떼었어요. 난 그래도 첫째 믿어. 네? 우리 아들이 그랬잖아. 성공해서 돌아오겠다고. 그 편지가 자꾸 맴돌아. 우리 아들 허튼 말 안 하는 놈이잖아. 지금 저렇게 딴 데 안 빠지고 열심히 살아주는 것만으로도 난 너무 고마워. 우리가 아들 믿어주자고. 어떻게든 잘 될 터이니까. 다른 분들이라면 절망하실 수도 있었겠습니다. 허나 남편의 말을 들으니 성공해서 돌아오겠다는 아들의 마지막 편지가 계속해서 머리에 남더군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아들을 믿고 돈을 빌려줬다가 결국에 이 지경까지 왔지만 그래도 부모라서 그런지 아들이 이번에야말로 정말 성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미련하다면 미련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제 배 아파 낳은 자식인데 어떻게 안 믿을 수 있겠나요? 그저 부모로서 기다려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나마 몸 건강히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에 대한 안도만을 가지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그 길로 5년이 지났습니다. 첫째의 행방을 알아낸 막내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첫째가 어디에서 살고 있는지 뭘 하고 있는지를 알려줬습니다. 첫째는 계속 부산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죠. 그리고 저희는 그때까지도 여전히 둘째 딸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예전보다는 사이가 조금 더 편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안한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사이도 딸이랑 둘이서 오붓하게 지내고 싶을 텐데 군 식구가 들어온 거니까요. 승미야, 미안하다. 엄마 있어서 이 서방이 많이 불편하지? 됐어. 신경 쓰지 마. 신경 쓸 걸 써야지. 남편도 엄마가 처음에야 좀 불편했지만 지금은 엄마가 맛있는 것도 차려주고 적응도 돼서 편하고 좋대. 그러니까 걱정 마셔. 딸은 일부러 더 쾌활한 목소리로 이야기했지만 전 더 이를 악물고 악착같이 일을 했습니다. 빨리 돈을 벌어야지 나가서 살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참 하늘도 야속하죠. 너무 몸을 무리해서 쓴 탓일까요? 어느 날 청소부 일을 하다 그만 바닥에 미끄러져 쓰러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누군가 절 부르는 목소리가 들리면서 눈을 감았는데 땐이 응급실이었어요. 엄마가 일하다가 쓰러졌대. 괜찮아? 아픈 데는 없어? 눈을 떠보니 딸아이가 울며불며 절 쳐다보고 있었고 사위와 남편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그 후 저는 머리를 크게 부딪혔으니 검사를 받아봐야 한다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검사를 진행했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별일 아니겠거니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검사 결과에 나온 진찰실에서 전 그만 바닥에 쓰러지고 말았어요. 암이요? 저는 그 자리에서 그만 시한부를 선고받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덫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아직 날이 많이 남아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제 몸뚱아리 고치기엔 시간이 허락되지 않았어요. 이 소식을 듣고 딸은 엉엉 오열을 했고 남편도 몸을 가누질 못했습니다. 저 역시 충격적이었지만 어차피 시한부를 선고받은 거 병원에 있고 싶진 않았습니다. 늘 생각하던 거였지만 죽을 땐 가족들 곁에서 편안히 삶을 마무리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딸네 집에서 하루하루를 보내었어요. 엄마, 우리 케이크 먹으러 갈까? 엄마 좋아하는 거 한 숟갈만이라도 먹어봐, 엄마. 그래, 우리 딸. 딸은 마지막을 남긴 제게 무엇이든 해주고 싶어 했고, 기력은 없었지만 전 딸의 사랑을 느끼고 받으며 천천히 죽음을 다가갔어요. 그렇게 집에 있을 때였을 겁니다. 밤 12시가 다 되어가는 시간이었는데 초인종이 울리더군요. 딸도 사위도 모두 집에 있었고 대체 이 늦은 시간에 누구지?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누구세요? 하면서 문을 열었는데 눈앞에 보이는 얼굴에 너무 놀라서 뒤로 넘어질 뻔했습니다. 바로 오랜 시간 동안 자취를 감춘 채 부산에 있던 첫째였죠. 게다가 옆에는 며느리와 손주도 있었습니다. 인기척에 나와본 딸과 사위 역시 놀란 얼굴로 셋을 보고 있었죠. 일단 급하게 손주 녀석부터 재운 다음에 거실에 남은 가족들이 다 둘러앉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죄송합니다. 승미야, 너한테도 너무 미안하다. 오빠가 되어서 듬직하게 힘이 되어주지는 못할 망정 내가 못나서 동생까지 고생시켰구나. 정말 미안하다. 아니 오빠, 이게 대체 어찌 된 일이야? 연락도 없이. 엄마와 아빠 모시고 갈 데가 있어서 왔어. 엄마 아빠 부르자. 이렇게 늦게 와 죄송합니다. 늦은 시간이라 죄송하지만 꼭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무엇을? 그렇게 아들과 며느리는 저희만 데리고 밖에 나갔죠. 밖에는 깔끔한 중형차 한 대가 있었습니다. 저희를 태운 아들과 며느리는 어딘지도 모를 곳으로 몇 시간을 달렸습니다. 서울에서 벗어나서 한참을 달리니 웬 산 근처더군요. 울퉁불퉁한 아스팔트 길을 차로 쭉 오르는데 저 끄트머리에 엄청 큰 집 같은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차는 그 앞에서 멈췄죠. 이게 다 뭐니 대체? 상황 파악이 안 돼서 그냥 주변만 둘러보고 있는데 아들이 그랬습니다. 이거 이제 어머니랑 아버지 거예요. 나고요. 제가 큰 집이라고 생각했던 곳은 바로 펜션이었습니다. 아직 막바지 공사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저희가 내린 곳이 메인 건물이었고 거기서 좀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다른 건물이 여러 채 있는데 거기엔 손님을 받으면 된다고 했죠. 그러면서 아들이 자기가 살아온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제가 빌려준 돈으로 사업을 키우기 위해 다른 곳에 투자를 했던 게 잘못되었고 저희 모든 돈을 다 자신이 날려먹었다는 죄책감에 세상을 등지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걸 말린 게 며느리였고 아들 역시 며느리와 자식을 보고 마음을 다 잡고 죽을 때 죽더라도 저에게 진 빚은 갚고 죽겠다는 마음으로 효심 깊은 둘째가 자기 대신 저희를 잘 모실 것으로 믿고
그 먼 지방에 내려가서 미친 듯이 일만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던 투자건이 뒤늦게야 빛을 보게 되어 큰돈을 만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너무 늦어서 죄송해요. 이제라도 편히 모실 테니 부디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직원들도 다 있으니 이곳에서 손님 받으면서 편하게 지내시면 돼요. 아들아. 예전에 은퇴를 하면 넉넉고 노는 것보다 펜션이나 하면서 오순도순 사는 걸 꿈꾼 적이 있었습니다. 아들은 그걸 기억하고 저희에게 보답한 거였습니다. 수척해진 아들 얼굴 앞에서 눈물만 흘릴 것 같습니다. 재회에 포옹을 하고 다음날 셋째까지 불러서 이 모든 일들을 다 이야기했습니다. 허나 아들에게 아직 말하지 못한 사실이 있었죠. 바로 제가 시한부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조금 차분해진 분위기를 틈타 아이들의 손을 잡으며 제 상태를 말했어요. 역시나 아들과 며느리 부부 둘 다 슬픔을 가누지 못했어요. 저희가 좀 더 일찍 찾아왔어야 했는데, 그랬어야 했는데, 엄마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다. 나는 니들이 이제라도 이렇게 찾아와줘서 건강이 맞아서 너무 안심이 된다. 이제 편히 떠날 수 있겠어. 너네가 마련해준 이곳에서 떠날 수 있겠다. 고맙다 아들아, 며느라. 비록 삐걱거림은 있었지만 저희는 이제 비로소 온 가족이 다 모인 기분입니다. 지금 저는 이곳 아들이 마련해준 펜션에서 생애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어요. 아들이 돌아온 지금 얼마나 마음이 편안한지 모릅니다. 이런 말하면 안 되지만 신이 제게 편히 눈 감을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보내준 선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제가 떠난 후에도 남편이 잘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하니 마음도 놓여요. 여러분, 살아보니 인생은 짧네요. 생각보다 덫이 없기도 하고요. 예기치 못한 일들에 휘둘리기도 하고 그게 제 인생을 홀랑 까먹은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가족이 있었습니다. 소중한 가족이, 제게 그토록 믿었던 아들과 딸이 있었죠. 그 자식들이 살아가는 내내 제게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고 떠나가는 이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렇습니다. 아마 전 아들과 딸들, 손주들의 눈을 보며 천천히 눈을 감겠죠. 그래서 그런지 다가올 죽음의 순간이 그리 무섭지만은 않네요. 제가 떠나면 아이들이 잘 살길 바랍니다. 이 엄마를 가끔 그리워도 해주고 또 자식을 기르며 제가 맛보는 환희와 행복, 슬픔, 고통도 모두 느끼길 원해요. 마지막으로 이 사연을 마치며 들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오늘 소중한 사람들과 소중한 시간 보내시며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시길 바래요. 돌아오고